부산에서 화포를 시험 발사한 다음 날인 1592년 4월 13일 새벽, 짙게 깔린 바다 안개 속에 형체를 감춘 왜군의 선발 함대가 부산으로 향합니다. 아침을 지나 해가 중천에서 서쪽으로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을 때 각기 무리를 이룬 외적의 배들이 부산 앞바다에 그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전령도에서 사냥하고 있던 부산인 첨사 정발도 외선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인식했지만 무역하기 위해 찾아오는 일본의 세견선으로 알고 처음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무엇인가 이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자각하게 되는데요. 앞선 무리를 뒤따라 다른 무리의 외선들이 차곡차곡 밀려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은 정발은 수하 군사들을 재촉해 자신이 방어해야 하는 부산진으로의 복귀를 서둘러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경상 우수사 옮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관측된 외선들을 세견선으로 판단했고 다만 그 수가 많음에 의문을 표하면서 군사와 전선을 정비해 강하기 위해서 만약에 별난에 대비하고 있음을 조정히 알리고 인접한 전라 자수영에도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나 가덕도의 가덕진 첨사 전흥리는 외선 150여 척이 해운대와 부산포 등지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분명 세견선이 아닐 것임을 보고하였고 전란이 닥쳐왔음을 직감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이 건국되고 200년 동안 큰 전란을 겪어보지 못했던 부산 등지의 군사와 백성들은 믿어지지 않는 눈앞의 현실에 망연자실하면서 어찌할지를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부산의 우암, 전령도, 서평포, 해운대, 다대포 등지로 나누어 도착한 외선들은 대우를 갖추면서 그날 밤을 전투 없이 보냅니다. 모두 700여 척에 이르는 왜군의 선발대가 부산 앞바다를 가득 메웠음에 그 규모에 기세가 눌린 조선의 군사들은 성 안으로 모여들고 경상 우수영과 자수영의 판옥선들은 침범한 외선들의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채 담을 넘어 들어온 도적대가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당시 조선의 군대는 지역 방어인 진관체제에서 중앙 집중형의 재승 방향으로 변화되어 있던 때인데요. 진관체제는 읍을 단위로 진을 편성해 주진, 거진, 재진을 두고 수령의 지휘하에 지역을 거점으로 방어하다 한 곳의 진이 뚫리면 인접한 진이 다시 적의 침입에 대응하는 지역 방어 체제인 것에 반해 재승 방략은 각 읍의 수령이 지역의 군사를 이끌고 일정한 방어 지점으로 모여 중앙에서 파견되는 경장의 지휘를 받아 전투를 수행하는 체제입니다. 그러나 이 재승 방략은 방어선이 일단 무너지면 이미 동원한 군사들의 공백으로 후방의 방어력이 약해져 있어 파급되는 군사적 약점을 보완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상륙한 왜적이 빠른 속도로 북상해 오자 먼저 상주를 방어선 삼아 이이를 경장으로 파견했지만 패배했고 이어 충주를 최후의 방어선 삼아 신립을 경장으로 파견했지만 또한 패배로 이어져 그 후에는 선조가 피난길에 나서 북으로 쫓기게 되었던 것이 바로 그 때문이었는데요. 제 집 앞마당에 들어서듯이 아무런 제지 없이 부산을 거점으로 모여든 왜적은 침략 당일인 4월 13일 밤 자정을 넘기고 새벽이 되어 마침내 각 지점에 대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왜적은 장검과 조총으로 무장한 보병 2주의 편성이었는데요. 일본의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전투 경험을 축적한 왜적은 근접전과 백병전을 장기로 삼아 전장 경험이 전무해 당황하며 결집하지 못하는 성안의 조선 군사를 어렵지 않게 제압해 갑니다. 부산진 첨사 정발은 왜적이 침입했음을 확인하고 성안으로 들어가면서 부산진에 있는 판옥선 등의 전선을 왜적의 손에 넘기지 않으려고 파괴하여 수장하게 했는데요. 그것은 수전을 포기하고 성안으로 들어가 육전으로 버티고자 함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부산진이 함락되면서 정발도 전사합니다. 정발은 서문을 지키면서 화살을 쏘아 많은 적을殺傷했지만 화살이 떨어지면서 적의 조총 탄환에 맞아 중과부적인 상황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외적 침략에 대한 뚜렷한 대책 없이 졸지에 들이닥친 상황에 부산과 인근 지역 백성들과 군사들은 순식간에 지옥에 들어서게 된 것인데요. 새벽을 틈타 부산 등지로 상륙을 개시한 왜적의 선발대 규모는
타고 온 함선의 수로 보아 수만 명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창졸지간에 당한 상황으로 당시 어지럽게 쏟아져 나온 보고된 내용들은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게 하는데요. 부산진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고 다음 날에는 바로 동래부도 함락되면서 동래부사 송상현도 전사하였고 그를 따르던 군사와 백성들 또한 대부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외적이 바다를 건너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동래부사 송상현은 일찌감치 인근 지역의 군사와 백성들을 불러 모아 성 안으로 들어가 결사항전의 태세를 갖추었는데요. 상급자인 경상자도 병마절도사 이각도 성 안으로 함께 들어왔지만 부산진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에 지레 겁을 먹고 성을 나갈 구실을 찾았습니다. 성 안에 남아있으면 죽음이 끝이지만 성 밖으로 나가면 도망할 길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각은 변명하기를 나는 대장이니 마땅히 성 밖에서 외적을 협공하는 것이 옳겠다. 지금 즉시 성을 나가 소산역에 진을 치겠다. 그의 부사 송상현은 성 안에서 함께 지킬 것을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그러나 이각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성을 나가버렸는데요. 이 당시 이각처럼 자신만의 삶을 도모해 피신하고 도망하는 현장의 장수들이 많았습니다. 그와 같은 현상이 크게 벌어진 것은 그만큼 나라 운영이 잘못되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한 단면일 것인데요. 마침내 성이 외적들로 둘러싸이게 되자 송상현은 성 남쪽문에 올라가 적을 맞아 싸우며 전투를 독려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적의 수로 인해 한나절 만에 성은 함락되고 맙니다. 성이 함락될 때 송상현은 갑옷 위에 관복을 입고 의자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일찍이 동네를 왕래하면서 송상현과 인연이 있는 외인 평성관이 성 안에 먼저 들어와 옷깃을 잡아 끌면서 피신하게 하려 했지만 그것을 뿌리쳤고 뒤이어 몰려든 외적들이 생포하려 하자 저항하다 송상현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외장 평조씨는 송상현의 기계를 높이 보고 그 죽음을 애도하며 시체를 관에 넣어 성 밖에 묻도록 하면서 편말을 세워 알아볼 수 있게 했는데요. 송상현과 더불어 끝까지 절개를 굽히지 않은 천인 출신의 첩 또한 송상현과 함께 매장하게 하고 편말을 세우게 합니다. 동래성을 공격하기 전에 외적은 나무판에 싸우려면 싸우고 싸우지 않으려면 길을 비켜달라는 내용을 적어 성 남문 밖에 세워두었는데요. 그것을 본 동래부사 송상현은 그 목판에 싸우다 죽는 것은 쉽지만 길을 비켜주는 것은 어렵다고 적어 결사항전의 뜻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부산진에 이어 동래성도 함락되자 경상 좌수사 박홍은 화살 한 발 쏘지 않고 판옥성 등의 전성과 군량 등을 모두 불태우고 경주로 도망했으며 강 어귀에서 전선을 모아 변란에 대비하겠다고 보고했던 옹견 또한 전선과 군량 등을 불태우고 오직 판옥선 한 척에 몸을 싣고 주행랑 쳤으며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조대구는 뒤로 물러나기만을 반복했고 밀양부사 박진도 길목을 막고 외적의 진출을 차단하다가 우회한 적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창고와 병기 등을 불태우고 도망하는 등 부산 인근 바다를 접하고 있는 군과 현, 진과 보의 장수와 군사들은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대포 첨사 윤홍씨는 적에 맞서 싸우다 전사하는데요. 서생포 또한 함락됩니다. 부사 송상현을 남겨두고 동래성을 빠져나와 본영으로 왔던 경상자도 병마절도사 이각은 성을 사수하려는 의지 없이 첩을 먼저 내보내면서 창고에 있던 무명 1000피를 빼돌려 가져가도록 한 후에 새벽을 틈타 자신 또한 도망하니 군사도 모두 흩어지게 되어 그대로 성을 외적에게 내주게 됩니다. 김해부사 서혜원도 도망하니 경상도는 이제 외적의 천지가 되어가고 있었는데요. 경상자도와 우도의 육지와 바다에서 군무를 통갈해야 하는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들이 모두 전투를 회피하고 도망한 결과였습니다. 임진남 발발 이틀 후인 1592년 4월 15일 밤이 되어서야 이순신은 변란의 시작을 알리는 경상 오수사 옹견의 공문을 받게 됩니다. 옹견은 외적이 쳐들어온 다음 날인 4월 14일 저녁에서야 발송했고 이미 가덕진에 세워진 봉수대 책임군관 등의 보고를 바탕으로 가덕진 첨사 전흥님과 천성보 만호 함정 등이 작성한 긴급 공문을 받은 옹견이
그러한 사실들을 인접해 있는 전라 자수영에 알린 것입니다. 옹규는 이 공문에서 90여 척의 외선이 무역을 위해 온 세견선으로 판단하지만 그 규모가 큰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이순신은 이 공문을 기초로 밤을 넘기지 않고 즉시 임진난 발발 후 첫 번째 상황 보고를 하고 더불어 관내에 오간 오포에도 명을 내려 전란에 대비하게 합니다. 4월 13일 오후 3시경에 몇십 척인지 헤아릴 수는 없으나 대략 보아도 90여 척이 이르는 외선들이 일본 본토를 나와 경상좌도 추기도를 지나서 부산포로 향했다고 합니다. 거리가 멀어 정확히 그 척수를 분간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외선들이 바다를 건너오고 있다 합니다. 또한 경상자수사가 전한 가덕진 첨사의 보고에 의하면 150여 척의 외선들이 해운대와 부산포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데 필시 세견선은 아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는 군사와 병선을 규합하여 강 어귀에서 별난에 대비하고 있으며 관찰사, 병마절도사, 전라 우수사 등에게도 각기 파발을 띄웠습니다. 연해의 각 강과 포구에도 파발마를 보내 별난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처하였습니다. 여러 보고 중에 유일하게 가덕진 첨사 전흥님만이 사태를 바로 파악하고 있었을 정도로 외적 침략에 대한 대비 태세가 매우 나태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 쳐들어온 외적에 별다른 즉각적 대응도 하지 못하고 그나마 있던 판옥선 등을 불태워 침몰시키고 도망한 것입니다. 이순신이 전라 자수영의 전선을 정비해 강어기에 진을 형성한 것은 만일 외적이 관내로 침입해 강을 거슬러 내륙으로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요. 다음날 4월 16일에는 아침에 도착한 경상도 관찰사의 공문을 받고 두 번째 보고서를 작성하여 파발을 띄웁니다. 오늘 아침에 경상도 관찰사 김수의 공문을 받았는 바 13일에 외선 400여 척이 부산포를 마주하고 정박했는데 적의 세력이 이에 이르렀음이 매우 우려됩니다. 적이 증가한 세력을 나누어 침범할 것을 대비해 관찰사, 병마절도사, 전라 우수사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으며 소속 각 간호와 포구에는 더욱 경계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 외 전투 장비와 전란에 대한 준비를 더욱 엄중하게 하여 별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투가 벌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그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음을 보고한 것인데요. 경상좌수사 박홍에서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김성희를 거친 보고 내용이 옹균으로부터 다시 전해집니다. 부산진과 동래성 등이 공격을 받아 함락되고 있는 와중에 침략한 외적들에 대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공격을 개시했어야 하는 전장의 최고 지휘관들이 은신한 채 책임 회피형의 공문만 날려대고 있는 것인데요. 당시 경상자도와 우도는 남해의 주요 방어지로 조선수군이 보유한 판옥선 중 가장 많은 함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4일 새벽에 횡령성 봉수군이 와 보고하기를 외적들이 부산포 우암에 3개 부대로 나누어 진을 치고 있다가 날이 밝아오자 성을 포위하고 공격을 개시해 접전이 이루어졌으며 발포하는 소리가 하늘을 진동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부산진의 형세가 급박한 것처럼 서평포와 다대포도 차단되어 온병을 보낼 수가 없으니 지극히 안타깝고 염려됩니다.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김성일은 임진란 전에 통신사가 되어 돌아와 외적의 침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부사 김성일인데요. 나이든 전 절도사 조대군을 대신해 우도의 병마절도사가 되었지만 외적이 침략해오자 선조는 김성일이 잘못된 보고로 한 죄를 물어 잡아들여 국문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란이 시작되자 김성일은 도망하지 않고 성을 지킬 계책을 수립하면서 적병들이 몰려왔어도 물러나지 않고 의연하게 적의 선두를 공격해 그 기세를 꺾어 공격을 저지하기도 했고 잡아들이라는 선조의 명에 유성룡이 김성일의 활약을 언급하면서 충절은 의심할 것이 없다고 옹호하여 선조는 다시 김성일을 경상도 초유사로 삼게 합니다. 초유사는 변란이 발생했을 때 백성들을 안정시켜 사기를 돋우는 역할을 맡은 임시벼슬입니다. 김성일은 이후 의병들과 관군 사이의 갈등을 잘 조절해 영남 지역 의병들이 전투에 임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했고 임진난 발발 다음인 1593년에 병에 걸려 진중에서 사망합니다.
이전까지 경상도에서 도착하는 공문을 토대로 상황 보고를 해온 이순신은 전란에 임하는 자신의 각오와 전라 자수영의 전쟁 준비 상황에 대한 계본을 작성해 조정해 보냅니다. 이 계본에서 이순신은 왜적이 전라도로 진입할 것을 대비한 사전 준비를 이미 완료했으며 한치의 동요 없이 왜적에 맞서 방어할 각오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진인 부산이 이미 함락되었다고 하니 지극히 온통하고 분한 마음입니다. 시인이 방어해야 하는 전라 좌도는 경상도와 바다로 이어져 있어 적이 침입해올 곳이니 방어함에 있어서 최적의 장소입니다. 적이 침략한 이후에는 보충 병력을 더 동원할 여유를 미처 찾지 못했지만 좌수영에 소속된 각 간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이전에 동원되어 있던 군사들을 훈련하고 성의 방비 상태를 점검하였으며 해전을 준비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정으로 파발마를 달리게 한 이순신은 활을 잡고 나가 시위를 당기면서 전장에 임하는 각오를 다지게 되는데요. 비어있는 발포 공간 자리에 군관 나대용을 선정해 보내고 경상자도 병마절도사와 경상자수사가 옥문을 이끌고 동래성 인근까지 갔다가 회군했다는 소식을 접한 이순신은 원망과 분통함이 섞인 마음을 억눌러야만 했습니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군사를 움직였다는 흔적만을 남기고 퇴각해 버림으로써 동래성이 함락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런 위선적 행동에 분노를 느낀 것인데요. 순천해가 군사를 인솔해 오게 한 병방이 석포창에 머물러 있으면서 돌아오기를 지체하니 붙잡아들여 옥에 가두게 합니다. 군무 태만을 절대 용납하지 않은 것인데요. 병방은 지방 관아에서 군사의 관한 일을 맡아보던 하급 관리이고 석포창은 황국을 저장하던 창고인데 황국은 충군기에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수확 후 이자를 붙여받던 곡식입니다. 부산진과 동래성이 차례로 함락되고 경상도 인근 지역들이 순식간에 왜적의 손에 하나하나 넘어가자 선조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수군을 없애고 모두 육지로 올라가 왜적을 방어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조선 수군의 주력이라고 여기고 있던 경상도 수군이 멸실되었으니 전라도와 충청도 수군 병력을 육지로 올려 군사를 보충하는 것이 낫겠다는 전장에서 떨어져 있는 자들의 매우 어리석고 편의적인 생각이었던 것인데요. 그러나 바다와 육지 모두에서 싸우고 지켜야 하며 어느 한쪽을 없애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순신의 강한 주장에 그 명은 철회됩니다.